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16일 목요일이고요. 저희가 준비해 놓은 건 가슴이 탁 트이는 바다를 볼 수 있는 멋진 여행지를 준비해 놨는데 기대해 주시고요. 네. 지난주에 김치 담았잖아요. 여름 김치. 네. 특집으로 저희가 함께 했는데 반응들이 워낙에 좋으셔서 여름 김치 특집 2 준비해 놨습니다. 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대됩니다. 네. 자, 그럼 그에 앞서서 오늘 날씨 소식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허유원 기상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의 날씨 요정 허유원입니다. 오늘도 상암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유원 씨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이번 한 주는 내리 비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나타나겠습니다.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도 크게 오를 텐데요. 오늘 어제보다 더운 만큼 옷차림 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낮부터는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7.8도, 대전은 19.1도로 쌀쌀했던 어제보다는 2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 서울 26도, 전주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대체로 잠잠하겠지만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소나기가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야외 활동 계획 있으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부터는 날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요. 요 며칠 사이 기온 변동이 무척 심하죠. 이럴 때일수록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물을 충분히 또 자주 마시고요. 또 스트레칭도 틈틈이 해주시면서 면역력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반갑습니다.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사실 저 어제 점심을 먹지를 못했었거든요. 네. 이게 사실 BTS가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 내용과 함께하겠습니다. BTS 단체 활동 중단 왜입니다. 사실 BTS는 그저께 공식 채널을 통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전격 선언했는데요. 그룹 해체는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BTS에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최초이자 최고라는 역사를 쓰고 있지만 더 경이로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BTS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는데 이러한 어떤 엄청난 팬덤을 보유한 BTS가 K-팝을 넘어 세계 가요계의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작가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네. 단체 활동 중단, 매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BTS가 잠시 단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혹시 우리 저 앵커 네. BTS 지금 몇 년째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예. 네, 네. 네네. 우리 구전 됐나 싶은데. BTS 10년 사실 9년 차 그래요? BTS입니다. 사실 9년 동안 진짜 쉴 새 없이 우리 국민들, 세계 아미 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했던 우리 BTS. 이제 정체성 회복과 성장을 도모할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공식 채널에 나와 있는 BTS 멤버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 슈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억지로 쥐어 짜내고 있다. 가사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혹시 리더 RM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K-팝 아이돌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성숙하게 놔두지 않는다라고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아이돌 얘기하면은 그 화려함, 스타가 된 다음에 그 화려함 뒤에 트레이닝 과정에서의 냉혹함, 맞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성숙할 네.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지적이 되고 또 하나 또 이제 군대 문제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 부분이고 저도 인수위에 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 쪽 인수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단체 활동의 잠정 중단이 병역이란 현실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혹시 BTS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90년대 초반생이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진이 이제 92년생인데요. 네. 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의 입영 연기를 받아서 올 2020년까지는 올해 말까지는 입영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네. 사실 병력법의 개정 내용을 좀 살펴보면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하는 병력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통과가 쉽지 않는 것도 네. 현실입니다. 설사 뭐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 할지라도 시행까지 한 6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렇게 그런 시행일을 고려한다면 BTS가 과연 그 정부 차원에서 대체 복무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통상 BTS 같은 글로벌 스타들은 1년 전에 미리 해외 콘서트 투어를 계획한다고 하지만 과연 BTS의 입대 문제가 불확실성이 거두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계획도 잡기 어려웠을 거다. 이런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BTS 공식 팬클럽명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데 아미잖아요. 네. 전 세계 아미들이 정말 아쉬워했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아쉬운데요. 네. BTS의 잠정 중단의 어떤 그 댓글을 바라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외국어로 되어 있는데 위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미는 열심히 달려와 고맙다. 10년이든 100년이든 우리 아미들은 묵묵히 기다려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참 이 그 댓글도 굉장히 마음을 울렸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내리는 가장 어려운 결정이 결국 우리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라며 끊임없는 BTS에 대한 그 팬사랑을 나타냈습니다. 네. 뭐 BTS는 이미 한국의 BTS를 넘어서 지구의 BTS인데 그 외신의 반응도 뜨겁지 않습니까? 사실 외신의 반응들이 국내와 동일할 정도로 매우 뜨거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아시아 대상 정오 범죄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BTS가 단체 활동을 멈추고 솔로 활동에 집중한다고 전했고요. 영국 BBC는 글로벌 팬을 사로잡고 있는 BTS가 휴식을 취한다. 해체하는 것은 아니나 그들의 최정성기를 고려한다면 K-팝을 넘어 세계 가요계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어제 깜짝 놀란 BTS 관련 소식이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마무리 남은 불신은입니다. 사실 이 물류 사업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는데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기로 추진하면서 일단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라는 점에서 경제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자동차, 시멘트, 철강 등 주요 산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물류 혼란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갈등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총파업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당장의 물류난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물류난은 아직 해소되기는 조금 이른 듯합니다. 왜냐하면 화물연대 측의 정상 가동이 당장은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화물연대청은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16개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는 데다 집회에 참석했던 일부 노조원들이 좀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휴가를 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화물연대의 정상 가동은 주말 안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어제 주류공장 앞에서 한 화물 운송 위탁사 화물차주들이 파업을 계속 진행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화물연대라는 큰 틀 안에서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지만 화물차주들은 안전운전과 별개로 기름값 급등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총파업으로 건설 현장이 멈춰선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건설 현장은 정상화됐습니까? 건설 현장도 파업의 여파로 당장은 정상화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애를 먹었던 게 레미콘 타설 작업이었는데요. 네. 이게 뭐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타설 작업은 철근뼈대의 아파트 모양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인데 그냥 타설만 되는 게 아니라 자갈, 모래, 부자재가 시멘트와 충분히 섞여야 하다 보니 다른 부자재가 적시에 도착하는 게 필요한데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건설 현장에 부자재들이 제대로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 모습을 찾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럼 이런저런 갈등이 해소가 되겠죠.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남은 불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추진하기로 한 안전운임제를 지속한다라는 합의를 이루었지만 이 지속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양측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전운임제가 3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일몰 사업이었는데 지금 화물연대 측에서는 이러한 일몰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지속 추진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국토부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러한 일몰제에 대해서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전부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앞으로 본격적인 합의를 하는 데는 좀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회도 원구성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 판단, 법률적 판단 그리고 입법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논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화물연대 총파업 마무리됐다. 그래서 다 마무리됐구나 했는데 이 여진이 있네요. 네. 네. 뒤에 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들어봤고요. 세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시청자 여러분 꼭 좀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상병수당 다음 달부터 시범 사업입니다. 사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소득 일부를 보전하고 치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요.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논의가 시작된 것인데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중대본에서는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6개 지역은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보장 범위와 급여 기준을 다른 모형을 적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어떤 모형별로 정책의 효과와 지원 대상자의 규모를 비교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6개 지역이 3개 그룹으로 나뉜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아파서 일을 쉬게 되었을 때 그룹별로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계속 좀 점진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인데요. 지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올해 기준 최저임금 60%를 적용해 하루에 43,960원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사실상 지원 대상에는 그 대기 기간은 빼고 그다음 입원했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데요. 앞서 3개 그룹으로 나뉘어져 다른 모형으로 적용해서 그중에서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상병수당을 국민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6개 지역마다 보장 범위와 대상 기간이 상이하니 시범사업 시행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픈데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면 참 사람 서글프거든요. 그럼 네네. 네.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국민들 정말 많이 기대하셨죠. 누리호 발사. 저도 됐으면 좋겠는데 누리호 발사 일정 잠정 연기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발사될 예정이었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일정이 잠정 연기되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연기 사유에 대해서 발사 전에 점검을 실시했는데 센서 이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누리호가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었잖아요. 네.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센서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해체해서 눕히고 난 다음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분명히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다시 조립동으로 이송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재원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여행지를 콕콕 찾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의 얘기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떴다 우리 동네. 이번 주에 어디 갔을까요? 네, 이번 주는요. 아주 흥겨운 축제 현장으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함께 떠나볼까요? 강과 바다가 만나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이곳은 영광의 법성포. 음력 5월 5일 서해안 최대 규모의 단오절 축제가 열렸습니다. 떴다 우리 동네 그 두 번째 이야기, 천년 단오비 세치한 영광으로 떠나봅니다. 행복한
날 아침 떴다 우리 동네. 오늘은 우리가 영광에 왔습니다. 네. 영광하면은 굴비죠. 굴비하면 법성포죠.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우리가 오늘은 세계 최대 규모 영광 법성포 단오제에 왔습니다. 와, 우리 그러면 드디어 굴비 먹는 거예요? 아쉽지만 오늘은 굴비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바로 축제를 즐기시러 가시죠. 가자. 마을 입구에서부터 울리는 흥겨운 꽹과리 소리를 따라 저희도 가봤습니다. 도착한 곳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느티나무 숲이었는데요. 단오날 아침 첫 행사를 지내기 위해 전통 의복을 차려입으신 분들이 한창 준비 중이셨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어떤 제사인 거예요? 이게 마을의 풍년을 위해서 하고 바다에 고기도 잘 잡고 굴비를 옛날부터 굴비를 많이 잡았어요. 굴비도 잘 잡고 바다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제를 지내는 겁니다. 이게 당산나무인 거예요? 예, 이게 당산나무 전통. 여기가 다 마을에 수호신이 깃든 곳이라 여긴 동네 사람들이 한데 모여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는 마을 제사였는데요. 우리 한인선 씨 국민 딸내미 되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분야회장이라도 되게 도와주세요. 소원 하나는 꼭 들어준다는 말씀에 국민 딸내미 한윤서 씨를 위해 빌어보았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당산제도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단오제를 즐기러 가보시죠. 맛있겠다.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요것 바로 향토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입구부터 군침 삼키게 만드는 음식들이 발길을 잡더라고요. 눈앞에서 만드는 부침개는 보고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축제에 흥을 더하는 그 현장에 저희가 또 적극 참여해 보았는데요. 야, 오빠 올라가요. 안 돼! 같이 공연해요. 자꾸만 절로 들썩이는 어깨를 부여잡기 힘들었습니다. 야, 이 축제가 진짜 크다. 그러니까요. 와, 엄청 크다. 여기 법성포 단오제처럼 이렇게 큰 축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축제 행사 많이 다니는데 여긴 진짜 규모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서해안에서 규모가 제일 큰 축제 중 하나인 만큼 차려진 볼거리도 다양했는데요. 또 여기 천일염! 오, 영광의 천일염! 대박. 영광의 천일염은 정말 유명하죠? 이거 되게 귀한 거예요. 전국 생산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영광 천일염은 갯벌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우수한 미네랄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광의 천일염은 안 짜요. 맞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안 짜요. 같이 먹어볼까요? 진짜 안 짜요. 짜요. 이거 안 짜요. 뭐죠? 짠데요. 이 짠맛이 또 이제 우리 음식을 정말 맛있게 만들어주죠. 근데 맛있게 짜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동쪽에는 이제 강릉 단오제가 있고 네. 이 서쪽에는 이제 이게 영광 법성포 단오제가 있지 않습니까? 역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아유, 다 네. 알아요, 다 알아. 영광 법성포 단오제는 네. 크게 하네. 와, 이게 뭔가 2년 만에 진짜 환경이 되게 좀 좋아졌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코로나 좀 풀리면서. 너무 그죠? 좋다. 날씨가 너무 좋고. 잠깐만, 저 뭐야? 저 뭐야? 설, 추석과 함께 3대 명절로 꼽혔던 만큼 이날 치러지는 민속놀이도 다양한데요. 오늘 김민기 씨 어떻게 힘 한번 봐야 되나? 어머나. 아이고, 화났어요. 아이고. 자, 이거 떡치는 게 아니고 뭐 스트레스 해소하시는 것 같은데? 아, 여자친구랑 싸웠어요? 화가 잔뜩 났네, 화가 잔뜩. 화가 많이 났네,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시오, 와서. 제가요? 한번 하셔야지. 제가 이제 재능이 좀 있을 텐데. 옆에서 한참 훈수를 두었더니 저보고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옆에 자막으로 넣어주세요. 유나야, 오빠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내일 못 일어나요, 여러분. 유나야, 한 번 더. 오빠 허리 다쳤다. 유나야. 위로리. 유나야. 사나이, 한 번 빼든 칼 그냥 넣을 순 없다. 하지만 결과는
이야, 근데 저도 이거 해봤는데 잠깐 쳤는데 지금 이게 알이 베겼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엄청 잘 치시더라고요, 이거를. 최고였어요, 최고. 왜, 최근에 뭐 싸운 적 있어요? 아, 스트레스를 좀 받아가지고. 예. 다 푸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어디서 나오신 분이세요? 아, 저 여기 한수원 한빛본부에서 왔습니다. 아, 한수원에서. 여기서 한수원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희 요즘 떡매치기 행사랑 네네. 그리고 저희 창포물에 머리 감기 그리고 민속체험 행사 지금 저희 비롯해가지고 여러 행사 지금 후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후원을 또. 예. 아, 그럼 우리 또 즐겨봐야죠. 네, 즐겨봐야죠. 후원해 그러니까 주신다니까 또 열심히. 우리 한번 즐기고 떠나봅시다, 네. 그러면. 어? 근데 괜찮겠어요? 지금 떡 맺혀서 지금 팔이 빠졌다는 소문이 있던데. 갑시다. 흥겨운 잔치와 더불어 체력 단련까지 우리 조상들에게 단오는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특별한 명절이었는데요. 단오하면 빠질 수 없는 창포물의 머리 감기 또한 건강한 한 해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행사장 한켠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장도 있어서 윤서 씨와 함께 즐겨보았습니다. 이 한수원에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지금 2006년도부터 발전소, 발전 수익을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오오오. 저희들의 지역 협력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저희들이 이제 그 분야별로, 그러니까 교육 지원 사업, 뭐 주변 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에 기업 문화 진흥 사업, 뭐 지역적인 협력 사업, 뭐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역사회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합니다. 500년 이상 이어져 온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의 계승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한수원. 단오제 날에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열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맛있겠다.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먹밥, 먹으라고? 네. 단오제 주먹밥 하고 있어요. 맛있는 거 봐요. 엄마, 인심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주먹밥이 너무 커요. 너무 크지라. 아니, 근데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어머니, 뭐만 넣은 거예요, 여기? 쌀, 김, 당근, 깨소금, 참기름, 또 뭐 들어갔지? 맛소금. 그렇게 들어가서 축제를 즐기러 오신 분들 중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한 분들에겐 정성껏 만든 주먹밥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었는데요. 저희도 좋은 일에 잠시나마 손을 보태봤습니다. 사장님, 이 행사는 언제부터 진행하신 거예요? 예, 저희들이 지금 한 10년 넘게 이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그 대한적자사 영광군 지역을 연계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와서 즐기기만 하면 된다는 법성포 단오제.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내용도 알차게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고사리 손으로 직접 경험한 단오제인 만큼 기억에도 오래오래 남을 것 같았습니다. 단오제 마무리는 1년 뒤에 받는 손편지 쓰기. 오늘의 즐거웠던 추억과 바람을 담아 한 바닥 가득 꾹꾹 눌러 써봅니다. 1년 뒤에 받는 추억의 편지 갑시다. 1년 뒤에 숑숑숑! 1년 뒤에 만나. 건강을 위해, 풍년풍어를 위해 수백 년을 이어온 영광 법성포 단오제. 그 속엔 함께 누리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이어가려는 노력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영광 법성포 축제에 다녀왔는데 이제 각 지자체마다 축제들 많이 할 거예요. 네네. 아이들하고 축제 가서 즐길 거리, 볼 거리, 먹을 거리 같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획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 시간인데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우회전 하실 때 신경 쓰셔야 됩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가고 있으면 다 건널 때까지
멈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건너려고 하면 그때도 멈춰 있어야 됩니다. 네. 뒤에서 빵빵거리면 그래도 멈춰 있어야 멈춰야 됩니다. 합니다. 네, 이거 지키셔야 됩니다. 네, 그럼요. 다가올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회전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에서 아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의 10명 중 1명은 우회전 교통사고로 발생한다. 사각지대 발생으로 더욱 위험한 우회전 구간. 따라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운전자의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 지금 이거 상황 보십시오. 직진차로인데 우회전하는 차로가 있어요. 뒤에 있는 차들이 싹 다 정차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정지선의 일시 정지하는 모범 안전 운전자를 찾아라. 멈춰야 산다. 안전 선서.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 예, 여러분들 개그맨 이상준입니다. 예. 근데 오늘부터는 프로그램이 좀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냐? 바로 이상준의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로 바뀌었습니다. 예. 예, 여보세요, 박사님. 아, 예, 안녕하세요. 어디세요, 지금? 저 여기 오늘 관찰 장소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카메라가 여기 다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지? 아, 여기도 카메라가 있어요. 현재 있는 곳 문자를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이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뭐가 잘못된 예. 것 같아서. 예.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죠? 일단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시죠.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홍 박사님이 보내준 주소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가 많고 지금 상가도 많이 있고 아 여기 뭐 마트도 큰 게 하나 있네. 이런 곳에서는 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특히 더 안전운전을 해야겠죠. 예. 그리고 우회전할 때는 서서히 가다가 이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은 자전거 도로 뒤에서 대시 좀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보행자가 보도 위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출발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모 안전 운전자로 지금 채택이 돼서 저는 지금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거죠. 오 저기 우리 옹 박사님이 계시거든요. 박사님, 여기 계셨군요. 아니 박사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쪽에서 이쪽까지 오실 때 어떻게 운전하시는지 보기 위해서 한번 제가 큰 그림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 예, 저는 당연히 다 지키죠. 저는요 오늘도 아주 즐겁게 운전하면서 왔어요. 예. 그러면은 뭐 제 미션이 성공한 거고요. 예. 그럼 오늘은 관찰할 곳이 어딘가요? 제가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김포시 구례동입니다. 오늘은 김포시 구례동에서 우회전 구간을 관찰한다. 모범 안전운전자로 선정되려면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하거나 초록불일 땐 서행으로 우회전한 뒤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을 때까지 완벽하게 정지해서 기다린 뒤에 서행으로 지나가야 한다. 모범 안전운전자를 찾기 위한 관찰 스타트! 자, 지금부터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봐왔던 도로가 다 복잡하긴 했지만 오늘도 조금 복잡합니다. 모든 횡단보도 구역에 자전거 도로가 다 있어요. 그죠? 지금 말씀하는 순간 저기 유턴하고 있죠?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지금? 도로를 거의 뭐 주차장처럼 쓰고 계신 분을 한번 만났어요, 지금. 예. 우리가 이게 왜 촬영할 때만 또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과연 몇 분 정도가 나올지 한번 저희가 상황시대에서 2시간 동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신호가 바뀌었고 차가 한 대 오고 있어요. 정지선 위에는 좀 지금 정지를 하시긴 했는데 많이 넘어가셨어요. 정지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왜 저기서 정지를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뒤에서 했으면은 저희가 선물도 드릴 수 있었는데. 근데 죄송하지만 저거는 조금 뒤가 아니에요. 많이 뒤에요. 예. 자, 지금 좀 정지를 안 하는 모습. 저 차는 자, 저 차는 지금 트럭이 직진차로인데 우회전하는 차로가 있어요. 저건 진짜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예. 옆에 차가 있었으면은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저건 안 되죠. 예. 지금 자, 지금 저희가 관찰하는 보행자 횡단보도에는 찾기를 건너려고 몇 분이 지금 서 계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거 상황 보십시오. 횡단보도 위에 서 있는데 지금 보행자인가요? 또 뒤로도 가시네. 그죠. 후진하네요. 후진해.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횡단보도에 자기가 너무 앞에 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광경은 많이 봤잖아요.
사실 처음부터 안 넘어가시면 그럴 일도 없잖아요. 사실 차액길에서 후진하는 게 위험하기도 그렇죠. 위험하지만은 굉장히 창피하거든요. 예, 굉장히 창피하거든요. 예. 네, 박사님. 그리고 지금 여기를 또 보시면 알겠지만 뭐 뒤쪽 골목으로 가면은 굉장히 이게 먹거리들이 많은 먹자 골목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곳에서는 조금 보행자도 많고 차도 많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실제로 여기서도 최근 3년 동안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봤는데 네. 사망사고 한 건 포함을 해가지고 보행교통사고만 40건 이상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최신 올 4월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일평균 보행자 교통사고가 몇 건이나 발생했을까요? 그렇게 적은 수는 아닐 것 같아서 한 23건? 힌트는 경찰 아저씨. 112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2.3건. 112.3건 하루에? 예, 하루에. 와, 거기서 큰 사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하루 평균 2분 이상, 그 이틀이면은 거의 5분이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운전할 때 운전자가 잠깐 정지선 뒤에서 2, 3초 정도 이렇게 정지를 해주신다면은 하루에 진짜 2-3분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정지선 뒤에서 멈추는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관찰을 해도 지금까지 최대 기록이 모범 안전운전자가 2분이었어요. 그러니까 1시간에 자, 지금 섰어요. 정지를 자, 첫 번째 모범 안전운전자가 나올 순간 드디어 기다리던 모범 안전운전자가 등장하나요? 아니네요. 예. 첫 번째 통과하십시오. 네. 자전거 도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보행자가 다 넘어갈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근데 자전거 도로도 정지선이라고 생각하고 자전거 도로 뒤에 서주셔야 됩니다. 방금 운전자는 진짜 안타까웠어요. 저 차는 뭐죠 지금? 자, 뭐죠? 자, 저기서 비상등을 켜고 서었어요 지금. 저기는 정육점이 있는 곳이죠. 고기를 사러 오신 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상가에서 아니면 건너편에 누가 여기서 만나기로 해서 건너편에서 건너오는 보행자가 지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잠깐 있을 줄 알았지만 한참이나 지나가지 않고 지금 저 차가 지금 신호를 2개째 받고 있어. 저 자리에서 지금 저 차량 하나 때문에 지금 뒤에 있는 차들이 싹 다 정차를 하고 있어요. 피해가느라고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 지금 빨간색 차량이 좌회전해서 다시 우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 저 우회전을 했을 때 안 보이는 그런 사각지대 그 신호들이 있거든요. 예. 그 어떤 이유일지라도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우회전 차량 등장! 네, 지금 차가 왔어요. 자, 지금 차가 보행자가 움직이고요. 차량 검은색 차량이 정지를 했습니다. 정지를 했는데 범퍼가 어디 있죠? 범퍼가 흰색이랑 겹쳐진 거예요. 저러면은 회색이 되는 거죠. 실패. 그리고 어차피 슬금슬금 기어나왔어요. 실패.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구례에서 약간은 조금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혼자서 차량을 다 이용하고 있어요. 이거 뭐 게임이에요, 뭐예요, 이거? 자, 지금 뭐죠? 오토바이가 자기 멋대로 횡단보도에 쌓인다. 일로 가야 돼. 차 없습니다. 우회전 교차로에서 차가 아니라 사람이 우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봅슬레이입니다. 뛰다가 차량을 안 쓰고 노스톱으로 탑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차길이 무법천지예요. 굉장히 보험 안전운전자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 기분이 약간 좋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계속 나와 주셨거든요. 근데 다시 지금 저희가 첫 회를 돌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 차량. 자, 이제 오는 차량 섰다 가면 돼. 섰다. 그냥 가네요. 지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어요. 관찰 종료를 앞두고 등장한 우회전 차량. 모범 안전운전자를 만날 마지막 기회인데 과연? 차가 이번에 정지선 뒤에 완벽히 멈춘 예비 모범 안전 운전자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정지선 뒤에 정지한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줄 모범 안전운전자 등장하나요? 또 뒤늦게 예비 모범 안전 운전자가 아니었습니다. 횡단보도에 뒤늦게 이제 진입하시는 보행자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새를 좀 못 참고 좀 움직이셨어요. 부정 출발이라고 하죠. 신호가 빵 했을 때 딱 이게 출발을 해야지. 계속 서서히 출발하고 있으면 안 돼요. 결국 김포시 구례동에서
모범 안전운전자를 만나지 못한 채 2시간의 관찰 종료. 우회전차로 모범 안전운전자는 매번 나왔어요. 한 분 이상. 근데 오늘 처음으로 우회전차로의 모범 안전운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모범 안전운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 주에는 저희가 더 한번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멈춰야 산다. 안전 선서. 네,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는 여행의 발견 시간입니다. 태원준 여행작가 그리고 방송인 로빈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여행지를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오늘 떠나볼 곳은 울산광역시인데요. 사실 울산 하면은 공업도시의 이미지가 강하고 네. 게다가 여행지로 많이 가시는 곳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찬찬히 둘러보면은 울산에도 그림 같은 여행지가 많이 숨겨져 있는 반전 도시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좀 지금 더운 시기에 아름다운 바다와 시원한 바다를 즐기실 수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오늘 울산의 명소를 낱낱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가봤는데 네. 근데 그때도 공업도시라고 계속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솔직히 구경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기대할게요. 기대하십시오. 네. 그 서울에서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광역시다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서울에서 뭐 서울역이나 수서에서 SRT 또 KTX 고속철도를 이용하시면은 2시간 10분대면 닿으실 수가 있고요. 또 공항에 있다 보니까 하늘길로 가시면은 55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은 교통이 뭐 워낙 잘 돼 있어서 웬만한 곳은 다 몇 시간이면 도착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태원준 여행 작가가 준비한 울산에서 꼭 가야 할 곳 베스트 3. 첫 번째는 어딘가요? 첫 번째 여행지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으로 힌트를 한번 드릴게요. 네. 어딘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멋있긴 하다. 멋있다. 네. 어딘지 모르겠지만 멋있네요. 섬에 다리로 연결이 돼 있네요. 네. 그죠? 어디예요? 울산에서 꼭 가봐야 될 첫 번째 네. 장소는 바로 대왕암 공원입니다. 아, 대왕암. 대왕암 공원. 네. 아, 울산에 이렇게 멋진 바위를 볼 수 있는 공원이 있었어요? 네, 대왕암 공원은 일산 동구 동쪽 끝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큰 공원입니다. 맑고 푸른 바다와 거대한 기암절벽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크고 작은 돌섬들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동해안에서도 손꼽히는 명승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시면 일단 먼저 해보셔야 될 체험이 있거든요. 무슨 체험? 뭐예요? 네. 이런 거 좋아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체험이 있는데 체험, 네. 바로 울산의 신상 명소인 출렁다리입니다. 네, 출렁다리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네. 울산 최초의 출렁다리고요. 게다가 2021년이죠. 재작년 7월에 개장한 뒤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무료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또한 이제 중간 지지대 없이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이 다리를 걷다 보면요. 저 멀리 멋지죠. 너무 멋지죠. 멋진 해수욕장은 물론 오색 그 해변까지 조명이 밤에 들어오기 때문에 두루두루 즐기시기에 참 좋은 여행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완전 데이트 잡아주고. 그렇죠? 그리고 엄청 막 바다 위에서 걷는 기분일 것 같아요. 네, 엄청 시원하겠어요. 그 혹시 그 공원이다 보니까 약간 좀 걷기 좋은 그런 산책길도 많겠죠. 네, 공원으로 들어가는 길조차도 너무나 아름다운데 이곳에 곳곳에 굉장히 아름다운 산책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함께 즐기시면 좋은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15,000그루나 되는 송림이 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책로를 걷다 보면 정말 장관을 자랑을 하고요. 수령이 100년이 넘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오래된 소나무들을 이제 사이를 걷다 보면은 마치 동화 속에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공기도 너무 좋겠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늘 산책을 즐기시거든요. 그래서 가보시면 요즘같이 또 더운 여름에는 그늘 아래서 시원하게 산책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네. 곳곳에 뭐 데크 같은 것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무 데크를 따라 가시다 보면요. 다양한 그 이름을 가진 바위들이 나타나는데 탄건암이라든지 또 청룡이 살았다는 용굴, 갖가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전설 바위 코스가 쫙 펼쳐져 있어요. 정말 오랜 시간 자연이 만들어낸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해 반짝이는 바다와 함께 멋진 산책로를 쭉 둘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 경관이 저런 거죠? 지금 사진을 네. 잘 찍어놓은 것만은 아니에요. 아니요, 누구나 가시면은 저런 풍경을 눈에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멋진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대왕암이 나오는 거고요. 네, 대왕공원의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대왕암이겠죠. 그래서 둘레길을 따라 이제 걷다 보면은 탁 트인 해안 절벽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대왕암입니다. 아,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정말 네. 멋있죠. 예, 제가 또 드론으로 열심히 촬영을 해봤는데 대한민국 동남쪽에서 이제 가장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황새빛을 띤 기암 괴석들이 절경을 이루고 있는데요. 문무대왕비가 이제 남편과 뜻을 같이 해서 호국령이 되어 바다의 아래로 들어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좀 용이 이제 몸부림치는 듯한 역동적인 모습을 하고 있고요. 또 용이 승천하다가 떨어졌다고 이제 전설이 있어가지고 용추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 육지와 바다를 이어주는 지금 나오고 있죠. 저런 대왕교가 있어서 바위 꼭대기까지 걸어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위에 서면은 바닷바람이 굉장히 시원해요. 네. 꼭 그 정상까지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 보니까 대왕암에도 다리가 있어서 네. 밤에 이렇게 조명 싹 해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요? 밤에 조명이 정말 화려해가지고요. 예, 사실 이곳이 울산에서도 손꼽히는 야경 명소입니다. 네. 그래서 여름철에는 보통 8시, 저녁 8시쯤에 이제 저런 조명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가시게 된다면 시간 꼭 체크하시고 가셔야지 지금 나오는 멋진 풍경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하루 종일 여행 코스를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멋진 풍경 잘 봤고요. 이어서 울산에서 꼭 가야 할 곳 베스트 3 중 두 번째는 어딘가요? 두 번째 여행지는 바로 여기인데요. 역시 사진으로 힌트 드릴게요. 옛 동네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뭔가 요즘에 유행하는 레트로 네. 감성. 그렇죠. 보신 옛 분들. 마을 분위기. 네. 네, 이곳은 바로 두 번째로 가봐야 될 장소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입니다. 아, 장생포. 예, 들어보셨을까요? 이곳은 네. 이제 고래잡이로 유명했던 마을이죠. 울산 남구 장생포에 조성된 고래도시인데요. 요즘 울산 여행 가시면 빼놓지 말아야 될 명소로 꼽히고 있어서 젊은 분들이 옛 체험하러 많이 가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골목처럼 꾸며놨네요. 네. 또 들어가 보시면은 정말 옛 마을 그대로 그 정취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근데 입구에 들어가시면은 고래잡이가 한창이던 시절이죠. 6, 70년대 장생포 어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님이나 선원의 집들도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옛날 학교를 둘러보는 재미도 커요. 그리고 마을 자체만 재현해 놓은 것이 아니라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달고나를 해 먹을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빠질 수 없지. 예. 달고나는 많이 하죠. 오징어 게임 때문에. 옛날 과자나 뭐 여러 가지 장난감도 보실 수가 있고 네. 오락기까지 있어가지고 정말 옛날 제가 너무 옛날 얘기를 하나요? 제가 어릴 때는 참 그 오락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런 또 추억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오락하면서 떡꼬치 사 먹으면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는 옛날 향수 그리고 네. 아이들한테는 새로운 체험 뭐 이렇게 두 가지 다 할 수 있겠어요. 네네. 네, 또 여기서 재미있는 체험 한 가지 더 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교복을 대여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복 대여하신 다음에 뭐 완장이라든지 모자, 가방들을 다 대여를 해주는데 선착순으로 무료로 대여를 해줍니다. 좀 일찍 가셔가지고 이런 체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예. 네. 또 이 교복 입고서 곳곳에서 사진을 남기면은 그것만큼 또 재미있는 추억이 될 수가 없겠죠. 네. 이 체험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래와 관련된 유물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아예 고래 박물관이 있어가지고요. 엄청나게 이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들어가시면은 이제 1986년에 이 포경 산업이 금지가 되었죠. 금지된 시기 이후에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그런 사라져가는 유물을 수집해서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실물 고래의 그 골격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규모가 엄청나죠. 그래서 보기만 해도 압도가 되고요. 또 고래 골격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진품 뼈도 있고 고래 수염도 있기 때문에 여기 가셔서 고래와 또 이렇게 조우하는 그런 경험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네. 고래가 얼마나 큰지 알겠어요. 근데 고래 문화마을에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예, 고래 문화마을에 이제 가시면은 최근 이제 또 수국철이잖아요. 네. 여름도 그렇고 꽃놀이를 빼놓으실 수가 없는데 이 수국이 지금 한창이어가지고 멋있지, 수국. 요 예뻐. 앞쪽에 가시면은 울산의 수국 명소로 유명한 수생 식물원이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울긋불긋한 저렇게 분홍빛 수국 너무 아름다운데요. 멋지죠, 수국. 예, 무려 이제 거의 1만여 그루가 심어져 이야. 있다고 해요. 네. 굉장히 큰 규모인데다가
바다를 배경으로 울산대교와 고래 문화마을을 감싼 이 꽃밭에서 사진을 남기시다 보면은 또 역시 즐거운 추억을 만드실 수가 있어서 뭐 고래 마을도 좋고 고래 박물관도 좋지만 이 수국 마을도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곳곳이 그냥 포토존 자체네요. 그러네.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울산에서 꼭 가야 할 곳 베스트 3. 마지막은 어딘가요? 네, 울산에 볼 곳 참 많죠. 네, 요번 사진은 보시면은 아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적 쉬운 곳이라서 일단 한번 보여드릴까요? 와. 해 뜨는. 네, 그쵸? 울산하면 딱 떠오르는 일출 명소 있지 않나요? 예. 아, 알 것 같아요. 혹시 간. 네, 맞습니다. 맞죠? 바로 이제 네. 간절곶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간절곶은 동해안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를 보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출 명소 우리나라의 유명한 곳 중에 포항의 호미곶이 있죠. 네. 그 호미곶보다 1분 정도 일찍 해가 뜬다고 하고요. 또 강원도 강릉의 그 정동진 있잖아요. 네. 정동진도 명소인데 거기보다도 5분 빨리 해가 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해가 뜨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간절이라는 이름에 또 유래가 있는데요. 이 먼 바다를 항해하던 어부들이 멀리서 이 육지 쪽을 바라보면은 마치 꼭 그 긴 대나무처럼 장대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 간절곶이라는 이름이 유래됐다고 하고요. 울산 시내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긴 합니다. 그래도 좀 부지런을 떠셔가지고 아침 해 뜨기 전에 도착하셔야 되는 그런 좀 품을 들이셔야 되긴 하지만 그 간절함에서 맞이하는 그 태양은 정말 워낙 이제 감동적이기 때문에 울산 가신다면은 기왕 이 일출까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는 또 일출을 많이 보잖아요. 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울산에서 제일 해가 그 뜨기 그 일찍이라고 생각을 못 아침을 제일 먼저 맞는 거죠. 네. 1분 더 일찍 네. 볼 수 있으니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혹시 작가님도 그러면 일출을 구경했었나요? 네, 저는 워낙 또 부지런한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거기서 막 영상도 찍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이 제가 직접 찍어온 영상이에요. 네. 참 멋지죠.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일출을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소망을, 그러니까 뭔가 빌게 돼요. 그렇죠. 네. 태양 뭔가 마음도 자체가 다잡게 되고. 우리에게 좀 희망의 느낌을 그렇게 맞아요, 주잖아요. 맞아요. 또 네. 제가 여기 직접 갔을 때 더 감동적이었던 게 제가 약간 좀 늦가을에 갔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가 좀 평일이었고 좀 바쁜 그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평일에 찾았는데 딱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어가지고 방금 보셨던 그 아름다운 일출을 홀로 즐기는데 나름 또 이 홀로 해를 보는 낭만이 있더라고요. 아유, 그렇죠. 그래서 기억 속에 굉장히 좀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참 아름다운 곳인데요. 그럼 주변에 뭔가 볼거리도 있을까요? 네, 이 주변에도 참 이렇게 녹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넓은 잔디밭이 있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시기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바다와 이 초록색 잔디의 조화가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국적인 분위기가 나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도 있고요. 네. 또 시간대별로 워낙 다양한 모습을 자랑을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일출 때 가지 않으시더라도 여기 언제나 아름답기 때문에 아이와 또 가족들과 산책하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요즘도 사실은 SNS는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사진 꼭 찍어야 네. 돼요. 그래서 혹시 포토존은 찍을 수 있는 데 있어요? 네, 이곳에 이제 정말 유명한 포토존이 있는데 바로 등대입니다. 예, 간절곶 등대가 유명한데 1920년에 지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48km까지 저 빛이 도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곳에 전망대는 물론 전시관까지 있기 때문에 잠깐 함께 둘러보시기 좋습니다. 네, 정말 멋지네요.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굉장히 유명한 게 뭐 우체통 간절곶이 유명한 게 있잖아요. 이 간절곶이 이제 담긴 사진을 보면은 늘 커다란 우체통을 맞아요.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 우체통 자체도 하나의 랜드마크라고 보셔도 돼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굉장히 크죠. 높이가 5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저 옆에 섰었는데 제 키의 거의 3배 정도 되는 거죠. 또 이제 넓이도 2.4m 정도 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우체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 저 안에 들어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 통 안에 들어간다고요? 예, 들어가시면은 5m 니까, 네. 들어가시면 그 안에서 이제 엽서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야. 그래서 느린 우체통이라고 해서 그 엽서를 이제 넣으시면은 언제 도착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보통 막 1년 가까이 걸린다고도 하는데 언젠간 돌아오기 때문에 나중에 그 엽서를 보시면서 아, 내가 여기 갔었지. 울산에서 뭐 일출을 맞이했었지. 이런 또 감상을
예, 뒤늦게 또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사람이 들어가서 여기다가 내 주소 적어놓으면 나를 배달해 주나요? 아니 그리고 저곳에서는 이렇게 새해 소망을 빌거나 뭔가 소망을 비는 분들이 많아서 네. 우체통 진짜 필요하네요. 느린 우체통이라 네. 나중에 오는 것도 굉장히 맞아.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울산 그 근처에 또 저 고기들 맛있더라고요. 예, 뭐 울산에도 굉장히 많은 맛집들이 있는데 뭐랄까요, 제가 이 시간 관계상 너무나 많은 곳들을 소개하고 싶다 보니 맛집은 넣지 못했지만 어쨌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산이 이미지와는 달리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들이 많이 있고 멋진 여행지들이 있으니까 올 여름 함께 가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태원준 여행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렸던 이 순간 또 포기할 수는 없어 이제는 원하는 나만의 자유를 찾으러 가지고 가는 거야 괜찮아 떠나 그냥 다치고 떠나 어디든 좋아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꿈을 끌어가는 거야 괜찮아 떠나 그냥 닥치고 떠나 네, 이번에는 이보은의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김치 담글 거예요. 여름 김치 특집 2탄입니다. 오늘은 어떤 김치 담궈주실 겁니까? 네, 지난주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총각김치와 오이지 때문에 네. 정말 잘 봤다는 말씀들 많이 하셨거든요. 아우, 맛있었어요. 그래서 힘입어 네. 오늘은요. 얼갈이 열무김치를 좀 담을 거고요. 아, 좋다, 너무 좋다. 좋죠. 얼갈이 열무김치를 이용해서 꽁보리밥 비벼 아유, 좋아요. 드시고요. 아유, 좋아요. 그다음에 얼갈이 배추를 이용해서 된장국까지 완전 정복을 아유, 한번 세트네. 해보겠습니다. 네, 이 아침에 최고인데요, 정말. 네. 그 열무김치도 엄청 시원해서 사실 여름에 좀 맛있거든요. 네. 저도 많이 좋아하는데 네. 그 여름에 만들어 먹어야 가장 맛있는 건가요? 김치가요, 재료에 따라서 제철에 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근데 지금 먹는 열무는요, 이 여름에 먹으면 굉장히 싱그러울 뿐만 아니라 아주 개운해서 더위를 싹 이기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얼갈이 배추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다 먹을 수는 있지만 특히 열무와 같이 섞어서 먹으면 그 아삭아삭한 식감이 좋아서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얼갈이와 열무를 같이 해서 김치를 담습니다. 네, 뭐 얼갈이 열무김치 하다면 뭐 너무 활용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밥에 비벼 먹어도 맞아. 좋고 국수에 말아 아유, 먹을 때도 그럼요. 살얼음 띄워서 네. 그것도 최고거든요. 살짝 익혀서 라면에. 그것도 좋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이제는 그 열무와 얼갈이를 가지고 이제 좀 제가 손질을 좀 할 건데요. 네. 이제 얼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포기가 조금 짤룩짤룩한 게 좋아요. 그래서 앞부분을 이렇게 조금 잘라주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국 끓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은 놔두고 가운데 말고 가장자리를 갖고 있는 약간 억센 요새는 또 이게 그닥 억세지도 않아요. 근데 요게 우리가 이제 김치를 담을 때는 약간의 그 뭐랄까요, 좀 뻣뻣한 기운이 있으니까 요거는 좀 빼서 나중에 삶아줄 거고요. 가운데 부분만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열무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렇게 깍지 부분 있잖아요. 무와 줄기 사이에 있는 깍지 부분을 도려내야 요게 쓴맛이 없거든요. 요렇게 해서 이제 손질을 잘 하셔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정리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좀 미리 조금 요게 좀 닦아왔어요. 아래 놔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열무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열무는 이렇게 해서 한 7cm 간격으로 잘라주시면 되는데 여기 좀 길잖아요. 앞부분 조금 잘라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반 갈라서 한 요 정도는 돼야 먹기가 좋겠죠. 그리고 요 얼갈이 같은 경우에도 윗부분 이렇게 좀 잘라내고 그다음에 요 겉대는 이따가 국으로 좀 쓸 거고요. 속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썰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들야들한 부분으로만. 그렇죠. 그리고 윗부분은 이렇게 해서 잘라서 찢어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요 손질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손질이 다 끝났으면 요걸 좀 헹궈 주셔야 되는데 이거 얼갈이랑 열무가 풋내 나는 거 알아요, 로빈?
잘 몰라요. 열무는 굉장히 수분이 많기 때문에요. 요거를 굉장히 손으로 많이 치대거나 하면 풋내가 나거든요. 안에 있는 진액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김치가 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굉장히 살살살 씻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절임을 하는 단계인데요. 제가 요 아래에다가 이렇게 대야에다가 물을 조금 놨거든요. 이 물을 왜 놨냐 하면 물 10컵에다가요. 요게 지금 소금 1과 2분의 1컵이에요. 왜냐하면 얼갈이가 한 단, 열무가 2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녹여요. 그래서 소금 물을 만들어요. 소금 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다 손질을 했으면 여기에다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그렇죠. 뿌리잖아요. 소금 뿌려서 절임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절임을 하면 여름에 열무김치는 풋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암만 양념을 잘해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소금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소금물에다가 요거를 담가요. 이 포인트를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굵은 소금 뿌리는 게 아니라 소금 물을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소금물을 만든 다음에 요거를 이제 살짝 뒤적여 놔요. 근데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 하면 한 2시간 정도 절임을 하는데 1시간 정도 이렇게 놔뒀다가 뒤집어서 한 번만 더 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헹구지 말고 그냥 살짝 들어서 바로 버무리시면 굉장히 맛있게 열무김치, 얼갈이김치를 같이 해서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포인트는 절임에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아셨죠? 네. 아셨죠, 로빈? 네, 뿌리면 안 돼요. 네, 뿌리면 네. 안 되고 소금물에다가 적셔서 절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양념을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양념을 하는데 제가 또 믹서기를 또 준비를 했어요. 믹서기를 준비를 했고 요거를 살짝 이렇게 좀 올려놓을게요. 근데 오늘 양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열무김치는 국물도 있고 약간의 그 양념장이 살짝 씻기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을 탄탄하게 해주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뭘까요? 예인 씨, 탄탄하게 해주려고. 뭔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양념도 씻기지 않고 열무김치를 굉장히 더 맛깔스럽게 할 수 있는 거. 뭘까요? 진짜 모르겠는데. 제가 김치를 안 여기 담궈가지고. 감자예요. 감자? 감자 네. 들어가요? 이 찐감자를 같이 넣잖아요. 그러면 김치의 그 약간 뭐랄까 녹진한 맛을 줄 뿐만 아니라 그래요? 국물을 굉장히 달게 만들죠. 왜냐하면 이 하지 감자가 굉장히 달달하잖아요. 하지 감자 맛있죠? 네, 그 하지 감자를 이렇게 찐 상태로 만들어서 이렇게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혀 이거 몰랐어요. 가지고 가지고 제가 가서 요거를 감자를 좀 넣을 줄이야. 갈을게요. 오, 진짜 감자 비법이 다 넣으면 있는 약간 거예요. 좀 탁해지지 않아요? 안 탁해지고 왜 열무김치 김치 국물이 이렇게 씻기지 않고 그 알맞게 양념이 탁 배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에 들어갈 물이 15컵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요렇게 5컵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가를게요, 먼저. 야, 오늘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꽤 많은데 감자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일단 감자 먼저 넣을게요. 감자 자체가 요즘 감자 맛있죠? 네, 저 하다가 다 먹을 것 같은데 감자 쪄서. 하다가 그냥 혼자 먹을 것 같아요. 네, 계속 먹을 것 같아요. 자, 찐 감자 이렇게 넣고. 감자 넣고요. 그다음에 저는 약간 여름 김치는 싱그러워야 되니까 이렇게 고추를 물고추를 조금 준비하세요. 그냥 붉은 고추예요. 말리지 않은. 양은 어느 정도 넣으시는 거예요? 요거는 뭐 한 10개 정도 넣으셔도 10개. 괜찮아요. 그리고 요거랑 같이 섞이려면 고춧가루가 같이 들어가서 굉장히 고춧가루가 뭐랄까 곱게 밀착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왜 여름 김치에다가 새우젓이 둥둥 떠 있으면 약간 조금 보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우젓도 같이 갈아요. 요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가는 그리고 거. 여기 지금 저는 여름 김치에 설탕을 넣지 않아요. 총각김치는 절일 때만 넣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그 양념을 할 때 매실청을 조금 넣어주세요. 매실. 그리고 멸치 액젓을 조금 넣어주세요. 매실청으로 단맛 내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단맛을 내야 된다고 했으니까 뭘 넣냐면 바로 요거예요. 요새 배가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예인 씨 오늘 아침에 배 좀 줬더니 맛있었죠. 아니, 너무 달더라고요, 배가. 네. 아, 그 배가 이제 들어가는 거군요. 네, 요 배를 넣으면 설탕 대신 굉장히 싱그러워요.
그렇겠네. 그리고 설탕을 넣게 되면 그게 설탕 때문에 발효가 쉽게 일어나거든요. 여름에 날씨가 덥잖아요. 온도가 높죠. 김치가 금방 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탕 대신에 이렇게 매실청과 배를 넣어서 단맛을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자, 우리 로빈 요것 좀 밑에다 내려주실래요? 김치 할 때는 우리 로빈 씨가 도와줄 게 많아요. 아침 운동은 좋습니다. 네. 곱게 가를게요. 곱게 갈아야 되는 거죠? 네, 선생님? 요거는 좀 완전 곱게 가르셔야 돼요. 완전 곱게. 그래야 요게 굉장히 김치가 잘 흡착이 돼요, 양념이. 곱게 갈리고 있죠? 네. 이것도 당근 주스 같아요. 아무래도 색이 토마토 주스 같기도 하고. 다 됐어요. 야, 자, 그랬으면 요거를 진짜 잘 갈렸네. 요 이제 양푼에다가 부어요. 요렇게 하면 양념 만들기도 간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믹서에 넣고 갈면 그쵸. 끝이니까. 갈분 끝인데, 근데 로빈 요거 잠깐만 들고 계실래요? 자, 우리 한국 엄마들은 굉장히 알뜰하세요. 네. 그래서 한번 부셔야 돼요. 꼭 저렇게 해야죠. 낭비 있으면 안 돼요. 네. 여기다 부어주세요. 자, 그랬으면 아까 제가 5컵 부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10컵 남았죠? 10컵을 이제 부어줄 거예요. 자, 로빈 간 김에 그 물도 좀 갖고 오세요. 네. 자, 로빈 바빠요, 오늘. 여기다 넣어주세요. 있죠? 10컵을 김치 할 때 누가 도와줘야 돼요. 저 혼자 언제 다 하겠어요. 자, 이랬으면 이렇게 하면 이제 양념 국물이 다 만들어졌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안 넣은 게 있어요. 다진 마늘. 제가 늘 그랬잖아요. 마늘을 같이 믹서에 갈면 믹서의 그 열기 때문에 과발효가 일으켜진다고. 그래서 마늘은 여기에 넣어요. 마늘만 나중에? 네, 마늘만 나중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김치잖아요. 그러니까 생강 조금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넣은 이 분량에 딱 정확한 그 소금의 맛이 있어요. 왜냐하면 양념장을 좀 만들었잖아요. 네. 그랬으면 간 맞춤이 돼야 되잖아요. 소금 4큰술을 넣어주시면 돼요. 꽃소금. 그러면 국물이 딱 맞아요. 네. 자,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랬으면 이렇게 됐으면 이제 뭐 버무려서 담으면 되잖아요. 근데 열무김치는 그렇게 담으면 맛이 없어요. 왜 맛이 없냐면 자꾸 손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단 들어가는 쪽파를 먼저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청양고추도 넣고요. 그다음에 요거 풋고추거든요. 그래야 약간 단맛도 나요. 그리고 색깔 때문에 여기 홍고추도 좀 넣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좀 섞어줘요. 자, 그럼 로빈 요거 좀 내려놔 주세요. 벌써 군침이 돌아서. 벌써 막 국수 말고 이런 상상이 되니까. 와. 그래요? 네. 예인 씨가 맛을 아세요. 그랬으면 김치통을 옆에다가 먼저 준비를 해주세요. 자. 야, 저거 하나면 여름에 진짜 김치 끝이거든요, 사실. 저 그냥 담가서 저기다 넣어놓으면 되나 봐. 자, 요거 어떻게 하냐면요. 네. 아주 쉬워요. 요거 열무랑 얼갈이 이렇게 놓고 그냥 바로 한 번만 휙. 그래서 통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냥 그대로? 살짝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많이 치대거나 만지지 않는 게 맞아. 지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이 치대면 풋내 난다고 제가 아까 풋내 난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꼭 살짝만 이렇게 이렇게. 살짝만. 살살.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또 살살. 살살살 이렇게 버무려서. 그래서 우리 집 열무김치, 얼갈이 김치는 이렇게 담으셔야지만 네. 풋내도 안 나고 그다음에 양념도 잘 배이고 이렇게 해야 맛있거든요. 저러고 이제 그 위에다가 부어주는 거예요, 양념을? 그렇죠. 국물만 부어주면 되는 거죠. 제가 생방송이니까 다는 못하고요. 네. 이것만 이렇게 해서 국물 좀 붓게요. 네. 야, 저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맛있죠. 저래서 숙성시켜 먹는 거구나. 그렇죠. 이거에다가 바로 먹으면 안 되죠. 네? 바로 바로 잡수셔도 돼요. 바로 잡수셔도 되는데 만약에 나는 익은 게 좋다. 그러시면은 하루 반나절 정도 밖에다 두시고 익히고요. 나는 약간 싱그러운 열무와 얼갈이의 맛이 나오는 게 좋다.
이러면 하루만 놔뒀다가 냉장고에서 이틀 익혔다가 바로 잡수시면 되겠어요. 아, 되게 금방 익더라고요. 열무는 항상 보면. 요거 좀 내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열무김치를 어떻게 좀 잘못 담았는데 담고 나면 약간 풋내가 나요 했던 게 완전하게 이렇게 없애지죠.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네. 김치통에 제법 많이 들어가네. 많이 네, 진짜 많이 들어가네요. 이거. 깊어가지고. 네. 자, 그랬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갈이 배추 하다 보니까 남은 게 있었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얼갈이 배추국을 좀 끓일 거예요. 아, 저거 좋지. 오늘같이 비 오고 날 흐릴 때 네. 배추국 된장 넣어서 딱 한 그릇 좋죠. 진짜 너무 맛있죠. 맛있죠. 네. 뜨끈하게 해서 먹으면. 거기다 그러면 제가 수육하고. 먼저 불을 좀 켜고 올게요. 네. 아, 이렇게 해서 한 상 차리면 정말 뭐 네, 딱이죠, 딱. 끝났죠. 자, 제가 요 얼갈이 배추를 준비를 했는데요. 요걸 일단 먼저 삶았어요. 삶았어요. 요거를 그냥 아주 곱게 채를 썰어주세요. 나붓나붓하게. 근데 그거 삶는 건 어느 정도나 삶아야 돼요? 요거는요. 네. 얼갈이 배추 아까 제가 너무 두껍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끓는 물에 집어넣고 20분 정도 삶으면 되는데 뭘 넣고 삶느냐? 소금을 약간 넣고 삶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나른나른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랬으면 이제 이렇게 다 만들어졌으면 요걸 가지고 배추국을 끓일 건데 뭘 끓이느냐? 이 냄비에다가 요걸 올리세요. 네. 그리고 미리 썬 것도 올리세요. 아, 불을 켜기 전에 먼저 네, 먼저 올리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소고기 등심을 이렇게 채 썰었어요. 또 고기가 또 들어가네요. 역시 소고기. 고기 들어가면 네, 좋네요. 다르죠. 근데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바로 된장. 된장. 네, 시판된장 써도 되는 거죠? 시판된장 써주셔야 네. 돼요. 그다음에 고추장. 만약에 시판된장이 조금 달달하다 그러면 고추장과 고춧가루 조금 섞어서 쓰세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약간의 고기 들어갔으니까 맛술. 그다음에 다진 마늘 아주 약간만 넣어주세요. 요거를 볶아요. 미리 볶는 거. 맞아요. 맛있는 국 끓일 때는 재료를 먼저 볶더라고요. 네. 로빈 요것도 좀 올려주세요. 저 보리밥. 네. 요걸 이렇게 좀 볶아주세요. 위에다 올려놔주세요. 지금 뭐 기름이 들어가거나 그런 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없었지요. 왜냐하면 소고기 등심에서 충분하게 지방분이 나오기 때문에 네. 굳이 우리가 여기다가 기름을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고추장과 된장이 흡착되도록만 이렇게 볶아주세요. 좋은 냄새 나네요, 이제. 냄새 나. 냄새 나요. 자, 그러면 제가 로빈한테 네. 로빈 이제 저랑 같이 요리한 지 한 달 됐어요. 그죠. 그렇죠. 그럼 제가 로빈한테 퀴즈를 하나 낼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물을 부을 건데 어떤 물을 부을까요? 이제는 알 알죠. 것 같아요. 네. 네, 쌀뜨물. 네? 쌀뜨물. 쌀뜨물. 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쌀뜨물 한 달 부을 됐으니까. 거예요. 예. 네. 쌀뜨물을 부을 거예요. 네. 이렇게. 그다음에 또 쌀뜨물 이렇게 부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이시기만 하면 되는데 네. 어떻게 끓이냐면 10분간은 센 불. 그다음에 30분 내지 한 40분간은 약한 불에서 은근하게 끓여주시면 정말 맛있는 이렇게 된장국이 만들어집니다. 이야, 맛있겠어요. 맛있겠죠? 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해 먹냐면요. 아주 잘 익혀놓은 열무김치에다가 제가 지금 보리밥 준비했거든요. 네. 야, 열무김치 보리밥. 꽁보리 비빔밥에다가 저거 야. 그래서 기가 열무김치 막히게. 올리고 고추장 네. 약간 올려서 저 네. 된장국하고 같이 잡수시면 야. 정말 맛있죠. 네. 야, 우리 매정한 작가가 오늘 시간 없으면 시식 없어요. 먹어야 되는데. 레시피 가겠습니다. 여름 김치 특집 2탄. 오늘의 메뉴는 얼갈이 열무김치와 얼갈이 배추 된장국입니다. 먼저 열무는 뿌리 부분의 깍지를 제거하고 7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얼갈이 배추도 뿌리 부분을 자르고 썰어줍니다. 생수에 천일염을 녹여서 열무와 얼갈이 배추를 2시간 동안 절이고요.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 물기를 빼줍니다. 이제 양념장 재료에 생수를 넣고 갈아주시고요. 나머지 생수를 넣은 뒤 꽃소금을 뿌리고 열무와 얼갈이 배추에 버무려줍니다.
잘 버무린 김치를 용기에 담아서 국물을 붓고 한나절 익혀주고요. 냉장고에서 이틀간 숙성하면 맛있는 얼갈이 열무김치가 완성됩니다. 구수한 맛이 일품 얼갈이 배추 된장국도 만들어 볼까요? 먼저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얼갈이 배추 겉잎을 15분 삶아주세요. 삶은 잎은 찬물에 헹궈 건져서 잘게 썰고요. 냄비에 쇠고기 등심, 얼갈이 배추, 양념 재료를 넣어 잘 볶아줍니다. 고기가 반 정도 익으면 쌀뜨물을 붓고 센 불에서 10분, 약불에서 30분을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파를 썰어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얼갈이 배추 된장국도 완성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얼갈이 열무김치와 얼갈이 배추 된장국으로 원기 회복 제대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 열무김치 정말 맛나네요. 네. 그리고 얼갈이 된장국도 기가 막힌데 오늘 시식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맛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네. 끝내야 될 시간이 됐어요. 네. 네. 아이고 오늘도 고맙습니다. 여름김치 특집 2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집에서 나올 때는 비가 왔는데 지금도 오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래도 요즘 워낙 비 소식이 많았어요. 혹시 네. 모르니까 우산 하나 꼭 챙겨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